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이름은 서연이고 결혼한 지 26해가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은 세 형제 중 둘째입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제법 이름 있는 건설 임대 사업가가 되었고 요즘 들어서는 건강 이야기를 자주 꺼내십니다.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성실한 며느리라 여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효자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별명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만 알았지만 그 이름이 때로는 칼이 되어 우리 살을 베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한 집안에 뿌려진 공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람을 갈라놓는지, 그리고 사랑과 인정, 그리고 체면과 상처가 뒤엉킬 때 마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지나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한 가족의 풍경입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식탁을 닦고 찻잔을 덮이고 시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말 사이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심스럽게 세어봅니다. 제가 오늘 적는 문장들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사랑을 다르게 쓰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은 항상 좋은 얼굴만 하지는 않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은 이전과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낯선 상 위에서 나의 이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침부터 양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넥타이는 손수 매셨고 신발은 전날 밤에 이미 광이 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과일 접시와 견과류, 정갈한 다과가 놓였고 거실 한가운데엔 낯선 긴장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뒤 막내와 시누이도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들이 가볍게 오르내렸지만 말끝이 유난히 짧았습니다. 아버님은 다과를 권하신 뒤 준비해 두신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 말은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 속에 오래 준비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손으로 쓴 글씨는 아버님의 필체답게 정직하고 둔탁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는 대신 아버님 손등의 검은 점과 두툼한 관절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 손으로 일군 세월이 지금 우리 앞에 종이 한 장의 형태로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형님은 미세하게 미간을 좁혔고 막내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으며 시누이는 애써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한 박자 늦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안도의 숨과 어린 시절의 그늘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각자에게 봉투를 건네며 자식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법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내 자랑이다. 다만 함께 늙어갈 때 누가 내 옆을 지키는지를 나는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공기가 아주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문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의 그림자가 누웠고 오래된 기억들의 저울이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봉투가 다른 봉투보다 무겁다는 사실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두께는 촘촘했고 종이의 모서리는 조금 더 둔탁했습니다. 형님의 올케가 아버님 마음이시죠라고 말하며 웃을 때 그 웃음의 아래쪽에 날이 있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혀끝이 저렸습니다. 아버님은 덧붙였습니다. 너희 어머니 떠난 뒤로 집도 일도 이 녀석이 많이 도왔다. 아버님의 시선은 제 남편에게 닿아 있었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 이후 거의 매주 아버님 집에 들렀고 병원 예약도 대신했고 격리 직원이 그만두던 해에는 몇 달을 야근하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말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무게로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형님은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고 막내는 다리를 꼬았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형제는 똑같이 사랑받고 싶긴 해요라고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 말의 가벼움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적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라고 제가 묻자 남편이 짧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 갖고 싶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잠시 고개를 뒤로 기대더니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믿는다. 그 셋 중 하나라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의 봉투보다 이 사람에게는 더 오래 기다린 선물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봉투를 책장 깊숙한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장 꺼내 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잠그며 거품이 사라지는 속도를 멍하니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니 존중해야지. 그래도 조금 서운하네. 서운하다는 말은 언제나 예의의 마지막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습니다. 저는 형님 마음 이해해요라고 적었다가 지웠고 다 같이 잘 지내요라고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엎어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슥슥 소리가 나도록 반찬을 비벼 먹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였다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외로워서 저는 일부러 젓가락을 더 크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첫 해 시댁에 가기 전날 밤 엄마가 했던 말. 사람 마음은 숫자처럼 똑같이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자주 물어야 해. 너는 지금 어떠냐고. 저는 한참 늦게 엄마의 말이 재산 분배가 아니라 마음 분배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안에는 숫자보다 먼저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일이 그때부터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감사함과 불안, 인정받음과 고립감이 동시에 올라오던 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거실 소파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도 그림자가 있고 공평에도 해석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배웠습니다. 그 주말 남편은 낡은 욕실에 실리콘을 다시 메웠습니다. 손에는 고무장갑, 발에는 오래된 슬리퍼, 벽에는 하얀 선이 새로 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다는 말 오늘 받은 것 같아. 저는 대답 대신 욕실 환풍기를 켰습니다. 소음이 말을 삼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소음을 잠시 빌렸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큰일을 당장 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은 그날따라 자꾸만 집안의 낡은 곳들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문틀에 찍힌 자국, 장판에 벌어진 틈, 오래된 책장에 긁힌 부분. 이제 하나씩 바꿔보자. 그가 말할 때 저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끓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기쁜 일인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는 상처의 증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저녁 형님 댁에서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산 에어프라이어와 부부의 미소. 우리도 작은 선물 받았네라는 문구와 함께였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도에서 이미 갈라져 있었고 저는 그 갈라짐의 깊이를 손가락으로 재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하트를 보냈고 막내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 2개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뒤에야 축하해라고 적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단톡방에서 말을 줄여갔고 저는 방의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퇴근길 올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아버님 댁에 요즘 자주 가시나요?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질문은 스카프처럼 목을 감았습니다. 남편이요, 뭐 시켜주는 일 있으면 가죠. 제가 그렇게 답하자 올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효도에도 점수가 있나 봐요. 그쵸? 열심히 하신 건 알아요. 다만 우리가 덜한 건 아니라서. 그 말에 대고 맞아요라고도 아니에요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증명은 다른 누군가의 변명이 되곤 하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작게 취했습니다. 거실 불을 반쯤 끄고 소파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 맞지? 그 물음은 칭찬의 재확인을 바라는 어린 아이의 눈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이 창문처럼 열렸습니다. 잘해서 받은 것과 사랑받아 받은 것과 체면 때문에 건넨 것 사이에는 서로 닿을 듯 말 듯 한 칸씩의 다른 방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어느 방에 앉아 있는지 모른 채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 미뤄둔 커튼을 교체했습니다. 소소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졌고 저녁의 그림자가 거실을 지나가는 속도도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숨을 고르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득 저는 사진을 한 장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커튼만 바꿨는데 집이 환해졌다는 짧은 글과 함께 "이 집 곧 더 환해지겠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을 때 저는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 계정의 이름은 형님 친구였고 예전 명절에 한번 스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사이에 몇 개의 메시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축하해요. 역시 효자덕. 부럽다. 아버님 사랑 독차지." 문장들은 이모티콘으로 끝났지만 끝에 붙은 하트는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버님 댁 보일러 점검을 했고 약 봉투를 정리했고 함께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마음은 늘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좋음 뒤에는 설명이 붙었고 설명 뒤에는 변명이 따라왔고 변명 뒤에는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하는지조차 이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향하는지 형제들을 향하는지 아니면 아버님의 선택을 향하는지. 어느 날 저녁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솔직히 묻고 싶어요. 이번에 받은 거 어느 정도예요?" 순간 저는 거실 천장에 난 작은 얼룩을 보았습니다. 얼룩은 오래전 비가 새던 날 생겨난 것이고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문득문득 눈에 걸렸습니다. "신우이,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신우이는 짧게 "그렇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단톡방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때로는 더 큰 소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쳐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미안하다. 한 줄마다 점을 찍고 점을 찍을 때마다 마음이 준 데칼코마니처럼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틀린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건 없어. 다만 각자에게 오름의 모양이 다를 뿐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맞춰주겠지." 그 말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때로는 맞추지 않고 더 벌려놓기도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장판을 새로 깔고 오래된 소파에 커버를 씌웠습니다.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변화란 결국 마음이 받아들일 때에야 진짜로 도착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고른 색보다 훨씬 더 완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느다란 빛을 보며 잠을 설쳤습니다. 빛은 분명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꼭 나를 비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나는 지금 누구의 빛을 대신 받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런 질문은 다음 장면으로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그곳에는 오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말해지지 않은 말들이 입술 뒤에서 서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 모임이 잡혔습니다. 아버님 댁 근처 한정식집 일요일 점심. 예약 이름은 변함없이 가족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봄나물과 생선구이, 장아찌와 탕이 차례로 올랐고 우리는 차례대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말은 예의 바르게 오갔지만 예의가 지나치면 예의는 벽이 됩니다. 형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은 웃으며 답하셨고 막내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작은 말들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둘째가 자주 오나 봐." "바쁘지? 일도 하면서 대단하다." "아버지, 보험은 누가 챙겨요?" 질문은 모두 사실이었고 아기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하나의 선을 그리는 걸 보았습니다.
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발을 올리면 미끄러지는 종류의 선. 남편은 약간 굳은 표정으로 시간 되는 대로 가는 거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탕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그 뒤로 말들이 더 짧아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신우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효도 점수 만점이네. 둘째.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살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웃다가 눈을 내려 식탁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 손끝의 마디마디에서 긴장이 튀어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형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너야 뭐나 이해하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해할 수밖에 없지라는 뜻일까요? 너는 나 편이지라는 뜻일까요? 저는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한 채 그 말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신호대기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물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형님을 향한 것일까요? 아버님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본인을 향한 것일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에는 봄비가 흩뿌렸고 와이퍼가 한 번에 지우지 못한 물방울이 줄지어 흘렀습니다. 선들은 비처럼 내렸습니다. 오래된 감정은 비에 젖으면 더 선명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요. 아버님은 곧 답을 보내셨습니다. 고맙다. 너도 며느리 노릇한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저는 그 문장 끝에서부터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노릇이라는 단어에는 역할과 점수 그리고 평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었고 아내이기 전에 내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역할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며 그 이름 속에 상대를 가두곤 합니다. 다음 날 올케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혹시 이번에 아버님이 주신 거 세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뿌리는 감정 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세무사에게 물어본 내용을 정중하게 정리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들었어요. 세무는 잘 처리하셨다면서요. 들었어요라는 말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 말에는 누구에게라는 꼬리가 달려있고 그 꼬리는 또 다른 말들을 끌고 오니까요. 저는 말끝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조용함이 우리 사는 집의 벽지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벽지 위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추가로 그려졌습니다. 그 선은 이제 누구나 넘지 않으려 애쓰는 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이 많아질수록 집은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좁아질까요? 대답은 알고도 모른 척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대개 선을 그은 사람보다 그 선 안에 사는 사람을 먼저 지치게 하니까요.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던 날 거실 바닥에 종이들이 바람결처럼 흩어졌습니다. 목재 마감과 벽지 질감, 조명 색온도, 단열 보강 옵션까지 낯설 만큼 세부적인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밝은 집에서 살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밝음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될까봐 작은 경계가 촘촘히 세워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집은 순식간에 공사가 아닌 인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소음과 먼지, 임시 부엌과 빼곡한 박스들, 설거지를 대신하는 페이퍼 컵들. 저는 새날의 설렘과 피로를 번갈아 껴안았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장갑을 끼고 못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등을 달고 가구 위치를 바꾸며 오랫동안 미뤄뒀던 나중을 지금으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첫날 밤 저는 깨끗한 바닥에 맨발을 디뎠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 만큼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어쩐지 당황하게 했습니다. 행복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많이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과분해 보일까봐, 누구에게는 자랑처럼 보일까봐,
누구에게는 그리움의 반대편처럼 보일까봐. 그날 늦은 밤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예쁘다더라. 축하해. 문장 앞은 따뜻했고 뒤는 차가웠습니다. 그 온도 차는 오랫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날씨처럼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에 형제들이 잠깐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검진을 앞두고 동선과 일정을 논의하자며 남편이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 접시에 과일을 담고 따끈한 차를 준비하고 새로 달린 조명 밝기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빛이 너무 정직하면 마음이 더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요즘 배웠거든요. 형님 부부와 막내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오, 확 달라졌네. 깔끔하다. 조명 좋다. 칭찬들 사이로 묵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묵음은 그래서 얼마 들었어? 라는 질문을 대신하고 있었고 그 질문은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 비쳤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자 대화는 잠시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검진 항목, 입원 가능성, 간병 일정. 필요한 말들이 오갔고 모두 각자의 현실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 집도 손 좀 보자. 요즘 보일러 자꾸 말썽이야. 남편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가볼게. 그 말 뒤로 형님이 덧붙였습니다. 둘째가 가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셔. 역시 효자. 역시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사람을 소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선을 그으며 듣는 이에게 은근한 역할을 배분하니까요. 저는 차를 따르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찬물 표면이 잔잔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 제 얼굴이 잠시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자리를 파한 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자랑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근데 왜 다 자랑처럼 들릴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을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넘치지 않게, 손가락 사이로 새지 않게, 누군가의 눈썹을 찌르지 않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행복을 무겁게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게가 팔을 저리게 하고 어깨를 굽게 하고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새로 칠한 벽에는 아직 그림이 걸리지 않았고 그 빈 벽이 어쩐지 우리 관계의 빈틈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벽 앞에 서서 마음으로 액자를 걸어보았습니다. 감사, 체념, 기다림, 미안함. 어떤 것을 먼저 가운데에 걸어야 균형이 맞을까요? 며칠 뒤 아버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까진 아니고 약물 조절과 경과 관찰.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다음 주부터 아버님 집에 들러 식단과 약봉투를 정리했고 그 장면을 본 형님이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고한다. 그 두 글자는 칭찬이기도 했고 간격이기도 했습니다. 그 간격은 고맙다와 미안하다 사이에 놓인 아주 얇지만 건너기 어려운 다리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손바닥에 남은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거실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드를 끄려다 말고 스위치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빛을 끄는 일과 마음을 낮추는 일이 닮아 보였습니다. 빛을 끄면 그림자가 두꺼워지고 마음을 낮추면 침묵이 짙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분명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작은 문장이 이 집의 새 좌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게 편한 건 맞는데 살아있을 때 받는 마음까지 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가 봐. 남편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동시에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행복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무게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권리와 몫이라는 이름으로요. 행복의 무게가 권리의 무게로 바뀌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기의 색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곧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막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마음은 덜 어지러울 거라 믿으면서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아버님 댁에서 하루 묵기로 했고 형제들도 잠깐씩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의 인사는 언제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얼굴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마음의 계절은 각자 따로 돌기 때문이겠지요. 아버님 댁에 도착하니 현관에는 새로 사다 놓은 실내화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고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은 여전히 또렷해서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이 반듯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싱크대와 냉장고를 열고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는 검사관이야. 뭐든 들춰보네. 그 말에는 애정이 있었고 그 애정은 오래된 습관처럼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형님 부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올케는 작은 반찬통을 2개 꺼내 놓았습니다. 막내는 저녁쯤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명절의 공통 질문들을 묻고 답했습니다. 일은 어때? 건강은? 아이들은? 말들이 오고 갔고 테이블 위에 찻잔 자국이 동그랗게 남았습니다. 그러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주신 건 다들 감사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날씨가 바뀔 때 흔히 듣는 접속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계절을 바꾸는 스위치였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형님은 한숨을 아주 얕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끼리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뭐랄까 기준 같은 거요. 앞으로의. 그 말의 앞으로에는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시간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누워 있었고 바람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기준이라. 아버님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 엄마 떠나고 나서 누가 내 옆에 남아있을지 봤다.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 그 말은 정직했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일은 흔히 공정해 보이지만 그 시간에 각자 어떤 싸움을 했는지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올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해하지만요, 아버님. 올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했거든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문장은 오래 접힌 감정의 모서리를 드러냈습니다. 말하지 않는 건 미덕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이 꺼진 방처럼 서로의 위치를 잃게도 하거든요. 남편이 말을 보탰습니다. 형수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잘 알고 있어. 그 말 뒤에 그러나가 오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러나를 삼켰고 그 삼킴이 그의 목젖 근처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시 뒤 막내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집 냄새가 바뀌었네. 누가 요즘 효도 많이 하나 봐.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막내는 과일을 깎으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 명의 정리 같은 건 다 끝났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법대로. 막내가 귓말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법대로가 늘 공평은 아니잖아. 그 한 줄이 테이블 위를 가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막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형, 서운한 거 없어. 그냥 우리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말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도 곧 돌아갔고 집에는 아버님과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가을 오면 벽지 한 번 더 손보자. 곰팡이가 자꾸 올라오네. 그 말은 벽에 관한 말이었지만 저는 가족의 벽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곰팡이는 늘 보이지 않는 습기에서 시작되니까요. 밤 아버님이 주무시고 난 뒤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낸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어. 다만 욕심처럼 보이게 된 거지. 그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걸까? 시간이. 시간이? 응.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선택은 더 선명해지고 어떤 마음은 더 오해가 돼. 남편은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벌레 소리가 가늘게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검사 날짜 우리도 같이 갈게. 짧은 문장, 평온한 제안.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계산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계부의 마지막 장처럼 합계가 날마다 변하는 종류의 계산서.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금을 보고 있었습니다. 금은 큰 소리로 나지 않았고 번쩍이는 번개처럼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아주 얇게 생활의 문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도 그런데 법대로. 그런 단어들이 금의 모양이 되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금은 말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 그 말은 다음 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미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의 진짜 이름을 드러내겠지요. 사랑인지 체면인지 권리인지 혹은 외로움인지.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려던 순간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첫마디는 무척 공손했지만 공손함의 끝에서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맑았고 내 마음의 날씨는 흐렸습니다. 이번 일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다 둘째 몫이에요? 올케의 물음은 숫자를 묻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음의 위치를 묻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서 있니라는 질문.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가장 조심스러운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뜻대로예요. 우리도 자세한 건 굳이 묻지 않았어요. 굳이 묻지 않았다는 게 부럽네요, 언니. 올케의 목소리는 웃음과 울음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말의 표정을 오래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제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통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과 막내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방에서 쉬고 계셨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물만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오해하지 마. 우리는 내가 한 걸 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너만 더 사랑한 건 아닌데 결과는 그래 보여.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나도 알아. 그래서 불편해. 근데 내 마음이 일을 멈추게 하진 못하더라고. 막내가 거들었습니다. 우린 일이 아니라 마음이 걸리는 거야. 마음이.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리에서 마음만 커지다 보면 결국 잘못처럼 보이는 게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올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은요, 내가 효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효자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놓쳤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효도라는 말은 타인의 노력을 표지판으로 바꾸어 버리는 잔인한 비유였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여주려고 한 적 없어. 의도 말고 모양이 그래. 그 짧은 공방이 테이블 위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님을 사랑해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서로의 방식을 설명하고 점수 매기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내 말이 맞지. 근데 우리도 사람이라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함은 대개 이유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유가 해결되어도 서운함은 집 안 어딘가에 남아 곰팡이처럼 번지곤 하니까요. 그날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결론이 없는 대화가 때로는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가벼운 기침소리가 들려 모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간에서 형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만 한 건 아니지? 남편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만 하지는 않았어. 그 대답은 남편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서로 다른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밤은 무너지며 어떤 밤은 버티며 어떤 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의 공기는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의 질감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은 병원 진료 기록보다 더 빠르게 형제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심장 기능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고 담당 의사는 생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무리한 일을 하는 건 피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 댁 거실에는 혈압계와 당 측정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봉투 옆에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 메모지가 놓였고 냉장고 문에는 식단표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주 34회 아버님 댁에 들렀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확인하고 집안 전등이나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지만 형제들 눈에는 점점 다른 무늬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 직전 병문안을 겸해 형제들이 모두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차분했고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웃으며 자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형님이 과일을 깎으며 묻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둘째가 매일 오나 봐요? 그래. 손이 빠르니까 뭐든 금방금방 해. 아버님의 대답에 막내가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면 나머지는 효도 점수에서 이미 졌네. 농담처럼 들렸지만 공기 속에 작은 금이 하나 그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금은 웃음으로 가려졌지만 가리면 가릴수록 더 뚜렷해지는 종류였습니다. 식사 후 형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좀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버님은 잠시 형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괜히 번갈아 하다 빠뜨리면 더 귀찮아. 그 순간 형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올케는 아무 말 없이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막내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읽었지만 그걸 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말로 가능한 일이지만 서운함을 지우는 건 말로만 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이 말한 거 나도 이해는 해.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싫다잖아. 그리고 솔직히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쪽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의 불편함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형한테 너무 무리시키지 말아요. 그 말은 걱정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금 물러나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웃음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전화를 끊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도 자리가 꼭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도 서로 다른 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섬의 간격을 서서히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장면에서 결국 말이 터져 나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그 말이 나오면 그 전에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 작은 방을 잡고 형제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고 사진을 찍는 동안만큼은 예전처럼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자 이야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재산 문제나 이런 건 좀 더 상의했으면 해요. 아버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했잖아.
그리고 아직 다 나눌 것도 아니고. 형님의 얼굴에 짧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막내가 그 틈에 말을 보탰습니다. 형, 나도 형님 말에 동의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가면 우리도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옆에 있던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야?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거지. 아니,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형님이 낮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그걸 아버지가 더 주신 이유로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은 생각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올케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들 똑같이 받았으면 이런 얘기 없었겠죠. 그 말은 화살처럼 방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버지 결정이었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올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다들 납득되면 좋았을 거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대화는 화해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버님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 말이 방안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귀는 들은 말을 기억하고 마음은 그 기억을 오래 물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끝났네. 저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건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 형제들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모임이 잡혀도 명목상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갈라진 자리가 이제는 그냥 틈이 아니라 벽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겨울 공기는 묵직했고 하얀 입김이 제 숨을 눈앞에서 잠시 붙잡았다 놓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현관에서부터 번졌을 텐데 그날은 안녕하세요와 왔어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목소리는 낮고 눈길은 짧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전과 떡국 냄새가 스며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차례상 준비가 절반쯤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명절 음식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오랫동안 이 집안의 규칙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형님은 옆방에서 조용히 아이들과만 대화를 나누었고 막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전을 붙이며 일부러 남편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표정으로 채소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님은 일부러 예전처럼 화제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너희 엄마가 만든 전은 좀 짰지? 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맛이 그리워요. 잠깐 웃음이 번졌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금세 짧아졌고 서로의 접시를 채우는 손길조차 어색했습니다. 식사 중간 아버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절이 명절 같지가 않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은 건 존중이었을까요? 아니면 회피였을까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모두 이 집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이미 다른 섬에 앉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식사 후 형님 부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 말에는 온기가 있었지만 오래 머물 기운은 없었습니다. 막내도 곧 따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현관까지 배웅 나갔다가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음이 완전히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명절이라는 건 누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전처럼 모이지 않는 날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명절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이유는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 아버님 댁 거실의 그 긴 테이블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형제들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단단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며 형제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고 서로에게 필요한 말 이상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일 내내 단 한 번도 형제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며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관계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이 남은 게 아니라 빈자리가 남았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일부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걸 나누기 전에는 당연했던 웃음과 대화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남편과 함께 뉴스를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하루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재산은 숫자로 나눌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한번 금이 간 마음은 아무리 붙여도 예전처럼 매끈해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누군가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때의 우리를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언젠가 비슷한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를 향해 던질 말이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말이 다리를 놓을지 아니면 다리를 끊을지. 저는 오늘도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살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천천히 듣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